한국 전통문화에 의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한민족과 주변국의 음악 교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때 당의 문물과 제도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국악도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음악이 특히 이제 고려 시대 때에서부터 이제 많이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호자라든가 낙양추 이런 음악도 이제 고려 시대 송나라 때 수입이 된 그런 곡들인데요. 이런 그 당악이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연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곡들이 사라지고 연주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보호자나라든가 낙양춘 같은 일부 곡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 원래의 중국식으로 만들어진 음악대로 연주가 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국화돼서 이 가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농연도 넣고 또 우리 한국 특유의 그 식임새, 국악 특유의 식임새를 넣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당악기라든가 아악기 같은 그 악기도 많이 수입이 됐는데 이런 악기들도 이제 우리 향악기와 함께 이제 연주를 하게 되죠. 연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향악을 연주하는 하나의 악기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악기는 중국 악기인데 연주하는 음악은 한국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인도 음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도 음악에는 이제 그 바이올린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양의 바이올린을 사용하는데 이 바이올린 사용할 때 어떻게 연주하죠? 이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연주를 네. 하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바이올린을 무릎에다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해요. 우리 해금 연주하듯이. 미니 첼로 같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인도 음악을 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로 연주하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인도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서양 악기인데 바이올린이 이것을 인도 악기처럼 연주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우리 그 인도 음악은 특히 전통 음악이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그 전통 음악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인도에도 많은 전통 음악들이 연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태평소라는 악기가 있어요. 근데 이 태평소가 이제 우리 국악 역사서에 보면은 뭐 중국에서 들어왔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말이고요. 원래는 그 인도에서 들어온 악기예요. 그 인도에는 그 셰나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셰나이라는 악기가 이제 그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태평소가 됐는데 이 태평소의 그 한자어 표기가 셰납이에요. 그러니까 셰나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어로다가 이렇게 임차음으로다가 표기를 한 것이 셰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전통 악기가 아니고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악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태평소가 인도 악기라는 그런 증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고구려의 고분을 보면은 이 고분이라는 것이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은 이 고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고분 중에서도 이제 안악 3호분 고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 무악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도에서 온 예술단들이 공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긴 그 나팔같이 긴 걸 갖다 연주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태평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예술단의 그 무악대 보면은 인도 춤이 나오는데 인도 춤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렇게 발을 갖다가 X자로도 하면서 X자로 했다 풀었다 X자로 풀었다 이런 그 유명한 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도의 스와스티카 춤이라고 그래요.
그런 춤의 모습도 나와 있고 이 고구려는 특히 그 호선무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춤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부채춤이 있죠. 부채춤의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죠. 그게 이제 고구려 시대의 호선무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호선무도 인도의 이제 그 까딱춤이라고 있어요. 그것과 아주 흡사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악기 중에 이제 거문고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거문고는 이 국악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칠연금을 본따서 왕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의 칠연금과 우리 거문고는 악기 자체가 엄청나게 틀려요. 전혀 뭐 비슷한 악기라고 보기가 힘들고 이 인도의 비나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비나라는 악기의 그 연주 주법이라든지 또 이 비나라는 악기에는 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나무판을 갖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거문고처럼 괴가 있죠. 거문고도 이제 16개의 괴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얹어서 사용하는데 이 비나라는 악기도 똑같이 그 괴에 줄을 얹어 사용하고 또 이 두 줄을 갖다가 주로 선율을 연주하는 건 두 줄이 연주를 하고 나머지는 주로 이렇게 싸라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음을 연주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도의 비나도 역시 연주법이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거문고라는 악기는 그 인도의 비나를 본떠서 개량한 그런 우리식으로 개량한 악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인도에서 건너온 다른 악기들이 있나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그 고분벽화에 보이는 악기가 요고라고 있어요. 이제 요고라는 건 장구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잘록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요고라 그러거든요. 장구랑 거의 모양이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 고분벽화에 나오고 있죠.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또 일본으로도 가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산노 스즈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일본까지 전달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또 반슬이라는 인도 악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우리나라 대금이 먼저고 그 반슬이가 나중에 온 거지. 그거는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음악이 이 중국보다는 인도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의문이 드는 것이 인도와 고구려가 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교류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고구려와 인도가 정말 뭐 수만리 떨어져 있죠. 그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것을 보면은 그 인도 이제 남쪽에 그 남인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비다족이 사용하는 그 언어와 풍습이 우리하고 엄청나게 그 닮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약 1000개 이상이 우리나라 그 한국어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엄마는 그 인도 그쪽에서는 이제 드라비다족은 암마, 아빠는 우리가 똑같이 이제 아빠라 그러고 나를 가르쳐 나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난이라 그러고 또 너는 니라 그러고 또 언니는 안니, 이제 꼬마는 꼬마르, 또 하나는 이제 아나, 둘은 두, 셋은 셋. 또 이제 뭐 동사에서 이리 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와라 그러고 가라는 이제 좀 봐라 그런 것은 봐. 또 가라는 것은 똑같이 가라. 굉장히 우리나라 그렇죠. 단어와 많이 겹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만 같은 것이 아니고 동사까지도 이렇게 같은 것이 많고 여기에서도 역시 윷놀이라든가 쥐별놀이 또 제기차기 이런 것도 이제 즐긴다고 해요. 그런 걸 봐서 상당히 유사성이 우리 민족과 상당한 교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몽골족과 우리 민족이 같은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드라비다족과
또 우리나라의 한민족도 역시 형제지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멕시코 인디언과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피가 섞인 그런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선 이제 믿기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고대 역사로 가보면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 환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넓은 그 영토에 걸쳐서 9개 민족 또 12개 국가로 이루어진 그 연방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연방제 나라죠. 51개의 주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환국도 역시 12개의 나라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큰 나라를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국의 영토를 보면은 환국의 영토를 보면은 고서에 어떻게 적혀있느냐면은 남북으로 5만리 또 동서로 2만리에 걸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카로나 그 파미르곤을 중심으로 해서 카자흐스탄의 그 뭐 중앙아시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또 몽고의 이런 아주 넓은 지역이 이제 환국의 영토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한민족의 주류가 만주와 한반도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가서 인더스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번성을 했었는데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아리안족이 침입을 하면서 이 북인도에 있던 이 족속들이 이제 밑으로 토착 세력들이 남인도로다가 이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드라비다족이 이제 남인도에 살고 있는데 이 드라비다족은 그 당시에 이제 인더스 문명을 이룬 주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국어의 뿌리가 인도 드라비다족 언어의 뿌리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어순이라든지 그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은 문자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깝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라고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과학지인데 여기에 이제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 논문이 이제 어떤 논문이냐면은 고고학자 또 언어학자 뭐 이런 여러 그 역사학자는 이런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것인데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알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이 어디냐를 연구를 했어요.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9,000년 전에 기장농업이 행해졌던 서요화 유역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 서요화 유역 아마 생각이 나죠? 요하 문명. 예. 이 요하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 민족이 세운 그런 문명인데 이 지역이 이 유라시아 말하자면 이제 한국어, 일본어, 몽고어, 또 퉁구스어, 그다음에 뭐 투르크어 이런 것이 이제 유라시아인데 이거의 기원지라는 것이죠. 이 언어의 출발이 바로 이 한국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한국어가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인도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으로도 건너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일제 식민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일본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진출한 거는 전혀 상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조선 이래로 이 일본을 갖다가 통치를 해왔었고 삼국시대에도 역시 이제 통치를 해왔는데 일본 그 황실에서는 이제 1500년 전서부터 이 고마각부라 그래서 이 고구려악을 연주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이제 연주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고구려 악기들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요고 있죠. 요고가 이제 신삼로 스즈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현재도 사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고구려 악기뿐만이 아니고 일본에는 백제 악기, 실내 악기, 실악기 고도, 이 가야금을 이제 일본어로는 실악기 고도를 하는데 이런 악기들이 이제 지금 연주가 그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고 이 삼국시대에는 주로 백제는 일본의 주로 남방부 쪽, 남방 쪽을 갖다가 관할을 하고 신라는 이제 거기에 신라에 가까운 중앙부, 근데 고구려는 이 북쪽 지방, 북방 지역을 이제 영토를 관할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 백제가 주로 일본의 남부지방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흔적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네, 이 일본의 천황가는 이제 백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02년 그 우리 한일 월드컵이 생겼죠. 2000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이렇게 열렸었는데 그때 그 일본 천황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선조인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는 그 백제 왕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피가 내 원래 조상은 백제인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제가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 왕이 이제 오진왕이에요. 이 오진왕이 이제 백제가 패망하니까 일본 열도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진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오진왕조를 세우고 670년에 국호를 일본이라고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호는 우리 그 백제인이 바꾼 것이죠. 일본인이 이제 일본이라고 국호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그 백제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일본의 역사서인 그 일본 서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배후 백제의 그 최후 거점이 이제 함락이 되죠. 그러니까 주성이 함락되니 이를 어찌하랴.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서 끊겼으니 선조의 무덤을 어찌 오간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적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제가 조상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상이 이제 조상의 나라가 무너졌으니 앞으로 선조들의 무덤을 어찌 오갈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일본의 역사책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제는 이제 그 주로 그 왕자들을 갖다 일본에 파견해서 통치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일본에 보면은 신사가 많이 있죠. 그 신사에 백제 왕을 모신 신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백제가 오랫동안 일본의 그 지배 계층으로서 오랫동안 군림해왔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보면 백제의 위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백제하면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 한강 이남 지역에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한 나라로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국의 역사서에는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요서 지역은 물론 이제 산동성에서 양자강에 이르는 중국의 동해안과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펼친 해상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백제가 이 22담로를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해안은 물론 대만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일본 여러 지역에 이 해안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태수들을 갖다 임명을 해서 지배한 기록들이 중국의 고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신라 시대 이후로 고려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에서 빠지게 돼 있죠. 그 첫 번째 이제 출발 지점이 이 고려의 그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중국의 그 사대주의 사관이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세조 때는 이제 전국에 수거령을 내렸어요. 그 수거령이 뭐냐면은 배달국 시대라든지 그 고조선 시대 또 고구려의 그 웅대한 역사서를 담은 그 상고 시대 역사서를 전부 그 수거를 하도록 했고 이거를 만약에 집에 갖고 있다가 들키는 사람은 차명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옛날 그 상고사를 기록한 책들을 갖다가 전부 모아서 전부 불태워 버렸죠. 이것이 이제 예종이나 성종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책들을 갖다가 계속 다 불태워 버렸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가 상고 시대 역사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본의 우리나라 백제가 일본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다고 하는데 일본 음악은 또 백제 영향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백제 그 당시에 쓰이던 백제 악기들이 많은 수가 지금 일본의 그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백제악도 있고 신라악도 있고 고구려악.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음악이라는 것은 이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음악뿐만이 아니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관련이 돼 있고 나중에는 이제 백제계와 신라계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백제계와 신라계가 이제 약 그 어선을 갖다 한 1000여 척을 서로 동원을 해서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백제계가 패하고 신라계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백제인들 그 패한 나머지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제 그 상간 오지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백제촌으로 다 알려져 있죠. 백제마을. 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신라로 중심이 가면서 일본에서도 백제계가 멸망하고 신라계가 중심을 잡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본의 그런 음악이 또 우리나라 트로트랑도 많이 겹치는 그렇죠.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 음악이 이제 우리나라 트로트화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 민속적인 음악의 더 깊은 데를 보니까 우리나라 백제 신라 음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전통 음악이 되고 또 그런 음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또 이제 트로트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에서 연주되는 그 고악들이 바로 그 삼국시대 한국에서 건너간 음악들이 지금도 천리대에서 정기 연주 때 연주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 옛날 음악의 그 실제 음이 어땠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악기들이 어땠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문묘제략을 그대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나라 시대 때 음악을 그대로 연주와 똑같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가서 건너가는 음악을 지금도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귀중한 음악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보존이 더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이런 그 일본의 대중음악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국력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나라가 강하면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약하면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화 전쟁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당히 좀 중시해야 될 것이 우리의 그 상고 시대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만주 지방의 그런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든지 남북 통일에 대해서 됐을 때 이 중국이 북한적으로 영주 침입해 들어왔을 때 중국은 이 북한 땅이 원래 옛날서부터 중국 땅이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원래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식민사관 또 사대주의 사관에 이제 휘둘려서
그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찾고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있죠. 아,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면서 많은 거를 배웠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배워볼까요, 선생님? 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내주신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현지 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